전 세계를 파괴시켰던 공포의 생물, 미국에서도 처치곤란으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생물이 한국의 여름, 서울 한복판에 포착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한국도 이제 고생 꽤나 하겠구나라며 비웃었다고 하죠. 그런데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게 했던 이 존재가 한국의 특이한 대응으로 단 하루 만에 모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 심지어 같은 아시아국인 호주와 일본까지 한국의 모습에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콜필드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40년간 생물학을 가르쳤고 특히 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도 전 세계 외래종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 때문이었어요. 뜨거운 여름,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국제 환경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서울 청계천에서 미국 늑대거북 발견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플로리다에서 평생 늑대거북과 씨름해온 저로서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늑대거북이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지 아시나요? 저희 플로리다에서는 이놈들 때문에 20년 넘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악력,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식성, 그리고 놀라운 번식력까지 갖췄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늑대거북 한 마리가 연간 토종 물고기 수백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정말 늑대거북이 맞았죠. 그 특징적인 뾰족한 부리와 거친 등딱지, 그리고 긴 꼬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하천에서 발견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도심 지역으로 침입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마리가 포획됐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겪은 악몽이 한국에서도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됐죠. 그날 밤 한국 환경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경험과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고요. 늑대거북이 얼마나 위험한 종인지, 미국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급하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고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0년간 연구한 외래종 전문가로서 한국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미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늑대거북 문제를 해결하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상금을 걸고 전문 포획팀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방식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도 이제 플로리다처럼 늑대거북과의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일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도착 다음 날 환경부 담당자 김 과장과 함께 청계천 현장으로 향했어요.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이 하천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됐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도심 지역 침입은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획된 늑대거북을 직접 보니 제가 플로리다에서 봤던 것과 똑같더군요. 크기도 상당했어요. 성체 기준으로 30c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김 과장에게 말했죠. 이건 그냥 거북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무기예요. 늑대거북의 턱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 손가락 정도는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김 과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발견했을 때 다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플로리다에서는 늑대거북에게 물린 사고가 종종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무서워하거나 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늑대거북을 바라보더군요.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고 계셨어요. 이런 반응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시민이 김 과장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한 외래종을 보고 먹을 생각을 하다니요. 김 과장은 웃으며 답했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연구해보겠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플로리다에서는 늑대거북 발견 소식이 나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애완동물이나 작은 야생동물들이 위험하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북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로부터 거북이는 장수와 건강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양식으로도 여겨졌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늑대 거북을 해로운 침입자로만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문화적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생태계 파괴력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청계천을 떠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늑대 거북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한국도 결국 플로리다처럼 큰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환경부 회의실에서 한국 연구진들에게 플로리다의 경험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며 겪은 늑대 거북의 실상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1995년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도 생생해요. 당시 플로리다 북부의 한 오리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장주 톰슨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콜필드 교수님, 우리 농장에서 오리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여우 때문인 줄 알았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거북이더군요. 거북이가 오리를 잡아먹는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형 늑대 거북이 새끼 오리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거북이는 덩치가 40cm가 넘었고 무게도 15kg 정도 됐죠. 톰슨 씨는 한 달 사이에 오리 50마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더 무서운 건 늑대 거북의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먹이가 물을 마시러 오면 번개같이 달려들어 물어버려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죠. 턱 힘이 워낙 강해서 오리 목을 한 번에 부러뜨릴 수 있거든요. 한국 연구진들이 듣고 있는 제 이야기에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사람은 안전한가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00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플로리다의 한 낚시꾼이 늑대 거북에게 손가락을 물렸는데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늑대 거북은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미국 정부도 늑대 거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늑대 거북 포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 마리당 $25의 현상금을 걸었죠. 전문 포획팀도 운영했고 시민들에게 발견 즉시 신고하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10년간 운영한 포획 프로그램으로 잡은 늑대 거북은 고작 200여 마리였습니다. 현상금을 노리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잡기도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늑대 거북은 번식력이 엄청나요. 암컷 한 마리가 연간 40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대부분 늑대 거북을 그냥 평범한 거북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고도 잘 안 했죠. 어떤 사람들은 귀엽다며 사진만 찍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는 사이 늑대 거북은 계속 번식하고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에게 강조했어요. 늑대 거북은 단순한 외래종이 아닙니다. 생태계 파괴자예요. 한번 정착하면 제거하기 매우 어려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길을 걸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은 전국 늑대 거북 발견 현황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복천, 전라도의 여러 저수지, 심지어 농촌 지역 논에서까지 발견됐다는 거예요. 플로리다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진 적은 없었거든요. 김 과장이 보여준 지도에는 빨간 점들이 전국 곳곳에 찍혀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총 47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포획된 건 23마리고요. 이 숫자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한 해에 10여 건 정도밖에 신고가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번식 흔적까지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남의 한 저수지에서 늑대 거북 알껍데기가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 세대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 연구원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번식까지 시작됐다면 이제 정말 심각한 단계에 접어든 거죠. 한국 환경부는 이미 늑대 거북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했어요. 수입과 사육도 전면 금지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지만 늑대 거북 확산을 막지는 못했거든요.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포획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 시민신고 체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험성 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신고 접수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들의 반응이 미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무서운 거북이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큰 거북이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식이었거든요. 심지어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민들이 늑대 거북의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플로리다에서는 위험성 홍보에만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죠. 한국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발견되다니요. 환경부 회의에서 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늑대거북은 한번 정착하면 박멸이 거의 불가능해요. 미국에서 20년간 노력했지만 여전히 퍼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플로리다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답장에는 모두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저는 한국이 플로리다와 같은 악몽을 겪게 될까봐 정말 걱정됐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며 늑대거북 현황을 조사하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 너무 다른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늑대거북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늑대거북을 검색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검색 결과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늑대거북 위험성이나 늑대거북 신고 방법 같은 영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건 늑대거북 숯불구이, 늑대거북 라면 끓이기, 늑대거북 스튜 만들기 같은 요리 영상들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검색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클릭해보니 정말 늑대거북을 요리하는 내용이더군요. 한 유튜버는 오늘은 특별한 재료로 요리해보겠습니다. 라며 늑대거북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맛있겠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늑대거북 영상에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신고하세요 같은 댓글이 달리는데 말이에요. 이런 반응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해봤어요. 네이버에 늑대거북을 치니까 뉴스 기사보다 늑대거북 요리법, 늑대거북 효능 같은 블로그 글들이 더 많이 나오더군요. 한 블로거는 침입 정도 우리 식탁에서는 맛있는 요리가 된다 라고 썼어요. 이런 관점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었어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늑대거북 잡았는데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 벗기세요. 양념 갈비처럼 재워서 구우면 맛있어요. 같은 실용적인 조언들이었죠. 미국에서는 늑대거북 포획 현상금이 마리당 $25인데도 잡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상금도 없는데 사람들이 직접 잡아서 요리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김 과장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늑대거북을 무서워하지 않나요? 한국에는 예로부터 약이 되지 않으면 독이라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든 먹어보고 판단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플로리다 동료들에게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니까 모두 믿지 못하더군요. 정말 늑대거북을 요리해서 먹느냐며 재차 물었고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반응이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 만나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환경부 김 과장이 소개해준 유튜버 헌터팡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의 먹방 유튜버로 특이한 재료로 요리하는 콘텐츠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헌터팡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밝은 청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온 늑대거북 전문가라고 소개하니까 반가워 하더군요. 교수님, 늑대거북 정말 특이한 재료죠? 시청자들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늑대거북이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아시나요? 물론이죠. 턱 힘도 세고 성격도 사나워요. 그래서 잡기도 어렵고 손질도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그만큼 맛은 보장돼요. 이런 답변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늑대거북 요리 과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유튜버는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늑대거북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우선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분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내장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내죠.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어요. 위험하지 않냐는 걱정스러운 제 물음에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요령을 알면 괜찮아요. 머리 부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꺼운 장갑을 끼고 늑대거북을 능숙하게 손질하더군요. 플로리다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다루는 사람은 못 봤어요. 유튜버는 3가지 요리를 준비했어요. 늑대거북 라면, 늑대거북 구이, 그리고 늑대거북 스튜였죠. 각각 다른 맛이 나요. 라면은 깔끔하고 구이는 고소하고 스튜는 진한 맛이 나죠.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직접 맛을 보라고 권하는 거였어요. 저는 주저했죠. 40년간 늑대 거북을 연구했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정말 먹어도 되나요? 물론이죠. 제대로 조리하면 안전해요. 유튜버의 확신에 찬 대답에 용기를 냈습니다. 첫 번째로 늑대거북 스튜를 맛봤어요. 예상외로 정말 맛있었어요. 닭고기와 비슷하면서도 더 쫄깃한 식감이었죠. 비린 맛도 전혀 없었고요. 이게 정말 늑대거북인가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라면과 구이도 맛봤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특히 구이는 양념이 잘 배어서 정말 맛있었죠. 유튜버가 설명했어요. 시청자들도 처음엔 의외라고 하며 위험한 침입종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을 지키는 방식 자체가 다르구나 하고요. 카메라 앞에서 유튜버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먹는 것도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침입종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맛있는 요리도 만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예요. 이런 관점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유튜버와의 만남 이후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래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인터넷 카페와 SNS를 둘러보니 정말 흥미로운 글들이 많았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침입종은 먹어서 정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베스 다 먹어봤는데 늑대거북이 제일 맛있더라라고 썼더군요. 댓글도 재미있었어요. 역시 한국인 못 먹는 게 없다. 침입종 박멸의 가장 확실한 방법 같은 반응들이었죠. 미국과 일본의 대응 방식을 비교한 글도 있었어요. 미국은 현상금 걸고 일본은 전문팀 운영하는데 우리는 레시피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아래 댓글에는 역시 실용적인 한민족이라는 반응이 달려 있었죠. 이런 자부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포획 경험담들이었어요. 한 네티즌은 논에서 늑대거북 잡았는데 이웃들이 다 나눠달라고 한다고 썼죠. 또 다른 사람은 할아버지가 늑대거북 보고 이거 옛날에 먹어봤다고 하신다며 웃음 이모티콘을 달았더군요. 한국의 먹거리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환경 관련 포럼에서는 더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한 전문가가 답글을 달았더군요.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민 참여도가 높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과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죠. 김 과장과 함께 환경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늑대거북 신고율이 미국보다 3배 높았거든요. 미국에서는 한 해 신고 건수가 평균 15건 정도인데 한국은 6개월 만에 47건이었어요. 시민 참여도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더 중요한 건 포획 성공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포획되는 비율이 30% 정도였는데 한국은 50%를 넘었어요. 김 과장이 설명해 주더군요. 신고자가 직접 잡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획률이 높죠. 이런 적극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늑대거북 요리 관련 온라인 콘텐츠도 분석해봤어요. 유튜브에서 늑대거북 요리 영상 조회수가 평균 10만 회를 넘었더군요. 댓글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해보고 싶다. 침입종 퇴치에 동참하겠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한 요리 블로거는 늑대거북 요리법 10가지라는 글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찜, 구이, 볶음, 탕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더군요. 그 블로거는 맛있게 먹으면서 생태계도 지키는 일석이조라고 썼어요. 이런 인식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 플로리다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한국 상황을 보고하니까 모두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잡아서 먹는다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모두 놀라더군요. 이건 그 어떤 서구 방안보다 빠르고 강력한 접근법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말이죠.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늑대거북 대응 방식을 관찰한 결과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먹거리 문화가 아니라 생태계 관리의 혁신적 전략이었거든요. 40년간 연구한 전문가로서 이론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외래종 관리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에요. 전문팀이 포획하고 시민들은 신고만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이었어요. 이게 훨씬 효과적이더군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혁신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늑대거북 한 마리 포획하는데 평균 $100가 들어요.
인건비, 장비비,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어요. 시민들이 직접 잡아서 요리해 먹으니까 비용이 들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미국의 현상금 제도는 예산이 떨어지면 중단되기 쉬워요. 실제로 플로리다에서도 몇 번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지속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니까요. 생태학적으로도 훌륭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늑대 거북은 최상위 포식자인데 이걸 인간의 식문화로 완전히 흡수시킨 거예요. 자연 생태계에서 제거하면서 동시에 인간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한 거죠. 이런 순환 구조는 정말 이상적이에요. 환경부 연구진과 함께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의 늑대 거북 포획률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게 확인됐어요. 특히 번식기 암컷 포획률이 높아서 개체수 증가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었죠. 이는 정말 중요한 성과였어요. 김 과장과 대화하며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에는 보신탕 문화가 있어요.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동물을 요리해서 먹는 전통이죠. 늑대거북도 자연스럽게 이 범주에 포함된 거예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요리 전문가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늑대 거북은 정말 영양가가 높아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콜라겐도 풍부하죠. 게다가 야생에서 자란 거라 항생제 걱정도 없고요.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늑대 거북에 대한 수요가 생긴 거였어요. 온라인에서는 늑대 거북 요리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전통 방식부터 현대적 퓨전 요리까지 다양했죠. 한 셰프는 늑대 거북 스테이크까지 개발했더군요. 이런 창의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침입종을 고급 요리로 승화시킨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환경의식과 실용성의 결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환경도 지킨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서구의 희생을 통한 환경보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훨씬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외래종 관리 혁신 식문화를 통한 생태계 보호였어요. 이 연구가 전 세계 외래종 관리 정책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이 혁신적 접근법을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늑대 거북 대응 방식을 정리해서 미국 환경 전문지에 기고했어요. 예상대로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먹방 방역 외래종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는데 발표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미국 언론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CNN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연락이 왔죠. 정말 한국 사람들이 침입종을 요리해서 먹는다고요? 놀랍네요, 정말. 40년간 연구했지만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봤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MBC 뉴스에 출연해서 한국 상황을 설명했어요. 앵커는 이어 놀라움의 질문을 멈추지 않았죠. 그럼 한국에서는 늑대 거북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포획률이 미국보다 2배 높고 시민 참여도는 3배 높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 문제 해결이 가능해 보여요. 일본 언론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NHK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제목이 충격, 먹을 생각은 못했다였어요. 일본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BBC에서 이건 생태계 대응의 문화적 진화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프랑스 환경부에서는 공식 자료 요청까지 왔어요. 유럽에서도 외래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같은 방식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가장 놀라운 반응은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는 외래종 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데 현지 생태학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 방식을 호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토끼나 두꺼비 같은 외래종을 요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정부에서도 제 연구를 주목했어요. 환경부에서 국제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죠. 한국의 외래종 관리 혁신 사례라는 제목으로 20개국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모두 한국의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 환경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침입종을 위협이 아닌 자원으로 본 거죠. 참석한 외국 전문가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덴마크 대표는 이런 창의적 접근법은 처음 본다고 했고 캐나다 대표는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제가 한국 사례를 발표할 때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늑대 거북 포획 데이터, 시민 참여율, 경제적 효과까지 모든 지표가 기존 방식을 압도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학자가 물었어요. 이런 방식이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와 실용주의 정신이 결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국제환경학술지에서도 저의 논문을 특집으로 다뤘어요. 편집장은 외래종 관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죠.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이 외래종 관리의 선도 국가가 된 거였어요.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한국 방식을 따라할까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없거든요. 한국에서의 2주간 체류를 마치고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기자들이 모여서 제 소감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40년간 외래종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겪은 악몽이 한국에서도 반복될까 봐서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미국에서는 늑대 거북을 적으로 여겼어요. 박멸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활용할 자원으로 봤어요. 이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보시나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줘요. 포획률, 참여도,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 기존 방식을 압도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아요. 대신 요리를 하죠. 이런 담대함과 창의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의 정신력을 외국 학자가 인정해주니까 뿌듯해하는 것 같았죠. 환경부 김 과장도 배웅을 나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방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40년간 몰랐던 걸 한국에서 깨달았거든요. 문화의 힘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공항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늑대 거북도 피해가는 민족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한국인입니다. 다른 나라는 두려워하는데 한국은 맛있게 요리해버리거든요. 이 말이 한국 언론에 많이 인용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플로리다로 돌아가면서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모델을 미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한 달 후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참고해서 새로운 외래종 관리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죠.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 접근법을 미국에도 전파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한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어요. 한국의 외래종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한국이 외래종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침입자도 한국 앞에서는 무릎 꿇습니다. 한국은 생태계 위기에 해답을 가진 나라예요. 앞으로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요리 문화가 아니라 미래의 환경 관리 모델이었거든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은 물론 사료나 폐기물로 취급받으며 세계 시장은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한국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접했고 전 세계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일간지였던 르몽드는 전 세계 사람들의 20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면서 세계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식재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늘 똑같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일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의 로라라고 해요. 대학에서 식품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위상을 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죠.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온 오징어 게임2뿐 아니라 중증 외상센터만 봐도 한국의 OTT 문화, 예술성에 대해 세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을 뿐 아니라 K-팝에 대한 위상은 감히 전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학 다니며 공부만 하고 거의 집과 학교 이외에는 밖을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로라, 아니 어떡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니? 와, 이 시대에 이런 무지한 친구가 있다니 놀랍다야. 뭐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말하니? 대체 한국이 뭐가 어쨌는데 그래?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요즘 미국에서 한국을 여행 가는 것이 필수일 만큼 대학에서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워낙에 미국과는 좀 먼 곳이고 비행기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한국 여행 가기 위한 돈 모으기 열풍이 분다고까지 했죠. 뭐 학교에서야 공부를 했지만 집에 가서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면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저도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고요. 너무 많잖아요. 케이팝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들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 속에 나오는 한국의 풍경이라든지 한국의 음식 등등.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한국 여행을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샘솟더라고요.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한국을 누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 느껴보고 싶었죠. 여유롭게 사는 편은 아니긴 했으나 조금 더 열심히 벌어 모으면 한국 가서 일주일 정도는 있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갈 친구를 구하면서 말이죠. 다다음 달에 한국에 같이 갈 사람 정말로 없는 거야. 가서 한국의 정서를 느껴보면 돌아와서 더 좋지 않을까? 내가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한국은 음식도 다양하고 정말 맛있대. K푸드라고 해서 우리가 그간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한가득이라고 하더라. 난 이걸 다 느껴보고 싶어. 그 한국 문화가 뭔지를 체감해보고 싶다고. 나도 너무 가고 싶지. 내 소원이 한국에 가보는 건데 난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당장 2달 뒤에 떠나야 하는데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고 난 내년쯤이나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로라 정말 부럽다. 혼자라도 다녀와. 내가 알기론 한국에 미국인들 여행 많이 가서 막상 가면 낯설지도 않다고 했어.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 먼 타국이기에 이왕이면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홀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지금 한국을 가지 않으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말이죠. 그렇게 한국을 가겠다 다짐을 하고 저는 2달간 죽은 듯 살았고 한국에 갈 준비를 하나씩 했습니다. 사실 전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오히려 부산을 추천했습니다. 로라 한국을 간다면 난 서울보다 부산을 추천해. 거기는 우리 같은 외국인도 많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도시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지. 부산에서 느끼는 한국의 매력은 정말 색다를 거야. 그래? 그래도 한국에 처음 가는 건데 서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이네. 너 말고도 다른 친구도 부산으로 가라고 해서 말이야. 다들 부산을 추천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난 무조건 부산을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 신기하게도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 모두 부산을 추천했고 전 그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부산으로 선택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낼 숙소를 찾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지낸다는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보였어요. 호텔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 공동 거실이 있어 그곳에서 지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였습니다. 전 홀로 여행을 가는 것이라 한국에 가서 친구를 사귀면 정말 좋겠다 싶어 부산에서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고 설렘의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도착을 했습니다. 전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었죠. 미국 역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지만 한국은 미국 못지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쓰여 있는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어로만 쓰여 있었다면 전 소통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도 일어, 중국어 등 쓰여 있어서 편리했어요. 또한 제가 길을 잃거나 할 때도 주변에 꼭 미국인들이 한 사람쯤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을 찾아 소통을 했다면 이후에는 한국인들과 소통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홀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며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데 정말 여행이 가능할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을 해보니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K푸드라고 유명한 것들도 소통하고 이해하며 먹어볼 수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한국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저는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던 둘째 날 저는 숙소 밑에 있는 GS25라는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을 사서 먹었어요. 함께 묵고 있던 친구들이 제게 경고를 했습니다. 로라, 그거 우리는 다 먹어봤는데 정말 매워. 매워도 너무 매우니까 조심해야 해. 그런데 너무 맛있고 중독성이 정말 강력해서 자꾸만 생각나는 음식이야.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한다고 듣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지 대단한 것 같아.
그치만 맛있고 중독성이 강하니 먹는 거겠지? 나 역시 불닭볶음면에 완전 빠져서 며칠 내내 먹긴 했어. 경고를 듣고 먹은 불닭볶음면은 정말 너무나도 매웠어요. 세상 태어나서 느껴본 가장 매운맛이었죠. 그런데 숙소 친구의 말처럼 정말 중독성이 강력했습니다. 먹고 또 먹을수록 자꾸만 먹고 싶은 그런 매력을 가진 음식이었어요. 아, 이게 바로 K푸드의 매력인가? 정말 매워서 미국 음식이라면 절대 안 먹었을 매운맛인데 자꾸만 생각나고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잖아? 그렇게 전 하나씩 한국 음식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돼지국밥도 먹어봤죠. 처음에는 약간 누린내가 나는 듯한 돼지의 냄새에 거부감이 들어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막상 먹어보니 이 또한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뽀얀 국물 그 자체를 느끼며 먹다가 양념 같은 걸 풀어서 먹어보니 살짝 얼큰한 게 더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먹을수록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던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라 저는 이 일주일간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잠을 쪼개 자며 이곳저곳을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도 가보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가봤어요.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바닥이 투명한 관람차 같은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수록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 시간은 무려 12시간 남짓으로 정말 먼 곳이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다니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은 미소가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제게도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하나씩 설명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그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기에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친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양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게 좋았고 함께 묵는 게스트하우스에 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3일차부터는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니니 좋았던 점은 아주 많았어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다양한 메뉴를 시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었죠. 그뿐 아니라 서로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합치니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그룹 중 서울에서 온 한국인 친구인 이소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소라 씨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던 코로나에 대해 그땐 그랬지 라며 대화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그야말로 재난이었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어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는 신세였지. 그땐 여행이고 뭐고 기대할 수도 없었어. 매일같이 마스크를 끼고 오늘은 너, 내일은 제가 코로나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견뎠는데 그게 무려 이 3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고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라 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로라 말이 맞아.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난 우리의 만남이 정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한국인이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곳, 그리고 한국에 대해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반대로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 또한 다른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 그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던 분들이 정말 많았죠. 저 또한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식을 하는 것도 어려워 모든 끼니를 거의 집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한 두 끼 해먹는 것도 일이라 점점 귀찮아져서 간편 가정식 등이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인 소라 씨와 얘기를 해보니 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그때는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매일 먹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니 한국에서도 간편한 가정식이 아주 큰 인기였어. 냉동식품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그건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해. 그렇지. 매일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전 세계인들 모두 오랜 시간 힘겹게 살았던 것 같아. 이건 나중에 한국에서 영화로 내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 내는 것 아니면 흥행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들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의 K푸드에 대해서 다시금 말이 나왔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소라 씨는 출출하다며 간단히 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검은 물체를 가져왔죠. 편의점에서 산 흰쌀밥을 렌지에 돌리더니 검은색 물체를 가위로 막 잘라서 그걸 밥에 싸먹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지금 대체 뭘 먹는 거야? 그 검은 종이는 대체 뭐야?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제가 놀라서 이렇게 묻자 한국인 소라 씨는 제게 말했죠. 로라, 너 김을 모르는구나. 검은 종이라고 들으니 새롭네. 이건 한국인들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김이야. 밥맛 없고 반찬 없을 때 김에 딱 밥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몰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음식이지. 단점이 하나 있다면 김을 잔뜩 먹고 나면 치아에 김이 낄 수 있어서 꼭 먹고 나서 거울을 봐야 해. 한번 먹어볼래? 정말 맛있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 검은 종이 같은 건 영도전을 못할 것 같아. 검은 음식인 것도 거부감이 들고 그게 대체 무슨 맛이 날지 상상도 안 가거든. 한국은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구나? 나 정말 놀랐어. 제가 이렇게 거부감을 표하자 소라 씨는 제게 김에 대해서 알려줬고 저는 김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에게 김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에 짭조름한 소금으로 간을 하고 바삭한 김은 한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밥도둑이었죠. 맛도 맛이지만 김에는 비타민 A, 칼슘, 칼륨, 철, 인 등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슈퍼푸드였습니다. 다만 저뿐 아니라 외국에선 시커먼 종이에 밥을 싸먹는 한국인의 김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 저 역시 보자마자 블랙페이퍼라며 거부감을 표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김이었지만 저 당시 저를 제외하고 이미 외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전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K-팝을 비롯해 K-푸드까지 한류 열풍에 빠져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김을 접한 후 처음 시도해본 김맛에 너나 할 것 없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김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 놀라웠던 것은 2019년 7월경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 취재팀이 한국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취재하려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취재는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분석 기사가 제재됐으며 한국의 해조류를 인류의 20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선정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또 서양에서 지금껏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사료공장으로 보내지던 김,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건강과 지구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수산물인 김에 집중하고 있었죠. 실제로 아마존이 인수한 유기농 식품체인 홀푸드 마켓 역시 작년과 올해의 식품 트렌드로 김을 연속 선정했습니다. 제가 블랙페이퍼라며 인상을 쓰던 이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이 오래도록 먹어본 수산물 중 가장 먼저 양식을 시작한 품목이었어요. 무려 38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에 저희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동국 여지승람에 의하면 김은 한국의 전라남도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품이었고 1640년경 김여익이 처음 양식법을 개발해 자신의 성을 따 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역사를 알고 다시 보니 김이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잡초, 쓰레기 취급을 받던 음식인데 그걸 한국에서는 알차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마치 모두가 예라고 하는데 홀로 아니오라고 하는 한국의 모습. 그러나 그 결과는 거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소라 씨가 김에 밥을 싸먹을 때 저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이제야 저희 미국에서도 김대란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생소한 음식이었으니 말이죠. 실제로 김을 먹기 시작한 것도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전 이 김 하나로 한국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문헌상 김이 처음 나타난 것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시대부터 김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김의 역사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전 이렇게 들어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정말 오랜 세월과 역사를 지닌 위대한 K푸드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량 통계가 시작된 1965년 김양식 생산량을 9,838톤으로 15억 정도의 수익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량이 58배나 늘어난 57만 1,115톤으로 생산 금액은 385배 늘어난 5,740억으로 증가해 예나 지금이나 굉장한 역할을 하는 K푸드였습니다. 김은 그야말로 K푸드 대표 주자로 지난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19년에는 5억 8천만 달러라는 큰 성장을 보이며 한국의 수산물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식품 산업에서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김은 위대했습니다. 한국인 소라 씨에게 김에 대한 역사, 또 한국의 역사를 듣고 나니 저는 김이 궁금해졌어요. 저는 제가 김을 모르고 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건 뭐야? 검은 종인가?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인가? 뭐 이런 걸 먹어? 어느 나라 음식이지? 딱 저렇게 말하고 지나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에게 검은 종이 정도로 여겨지며 바다의 잡초라고 불리고 생김새 그리고 색깔에서부터 거부를 당했던 음식이었죠. 그 뒤로 떠올리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몇 년이 흘렀던 겁니다. 몇 년이 흐르고 한국에 와서 우연히 좋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 그 음식에 대해 다시 알 수 있다니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인 소라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전 여전히 김을 떠올리지도 않고 살았을 겁니다. 전 이 놀라운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너무도 부러워했고 한국에서 보고 먹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고 있었죠. 너희들 K푸드 중에 김이라고 알아? 검은 종이처럼 생긴 건데 당연히 알지. 난 한국을 너무 사랑하잖아. K푸드에 관심이 생기면서 김을 알았어. SNS에 완전 퍼지고 있는 음식 중 하나야. 세상에 정말 나만 몰랐구나. 이래서 SNS를 해야 하는 건가? 난 이번에 한국인 친구를 만나서 김에 대해서 알았거든. 그간 미국에서도 잡초, 검은 종이로 취급받았던 걸로 알았는데 이미 인기였구나? 역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어보니 이미 미국에서도 한국의 김사랑은 SNS를 통해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김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한국에서 수입한 질 좋은 김으로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김 스낵을 출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기하게도 김을 커피랑 같이 먹었죠. 한국의 흰쌀밥과 먹어야 제격인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김 초콜릿, 김 아몬드, 김잼, 김빵 등 김을 응용한 간식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뒤늦게 보니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도 김에 반해서 자신들의 SNS에 김 먹방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유명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SNS를 잘 안 해서 정말 저만 몰랐던 인기였어요. 벤 애플렉의 딸이 미국의 한 마트에서 김을 먹다가 찍힌 사진이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휴잭맨의 딸 에바는 김을 너무 좋아해서 휴잭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이 김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해요. 요즘은 미국 내에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산 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한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김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죠.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던 것은 한류를 사랑하는 수많은 젊은 층을 시작으로 제 친구들처럼 BTS를 좋아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라면에 이어 김을 온라인 쇼핑으로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때 블랙페이퍼, 잡초 등으로 불리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혐오 식품 취급을 받았던 김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나마 최근에라도 해조류가 건강식으로 입소문나며 김의 인기가 증가해서 아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김은 칼로리도 아주 낮아서 다이어트 및 체중을 신경 쓰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K푸드였어요. 특히나 한국의 조미김은 짭짤하고 고소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맛을 가져서 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소라 씨의 도움으로 흰쌀밥에 김을 돌돌 싸서 한 입 먹었을 때의 그 놀라운 맛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삭하고 짭조름한 김과 쌀밥의 조화는 예술이었어요. 이건 불닭볶음면처럼 맵지도 않아서 제가 먹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들끼리 김맛을 한참 보다가 남은 불닭볶음면까지 곁들여서 먹으니 더 좋았어요. 매콤하고 자극적인 불닭볶음면과 짭조름하고 고소한 김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이 김을 사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소라 씨에게 물었죠. 부산에서 정말 맛있는 김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꼭 사서 가고 싶거든? 내가 직접 먹어보고 눈으로 보고 말이야. 이왕이면 지인들 선물로도 사고 싶고. 그러자 소라 씨는 저를 부산의 기장으로 데려갔어요. 기장에는 기장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국물을 우려낼 때 사용하는 디포리, 기장미역, 김 등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장시장에 도착해서 건어물 가게를 찾으며 걸어 다녔는데 보기만 해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보는데 김도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소라 씨와 먹었던 김은 조미김이었고 기장시장에 가보니 훨씬 두툼한 곱창김이 보였죠. 로라 곱창김도 정말 맛있어. 조미김보다 비싼데 이 곱창김의 매력은 조미김처럼 짭조름한 맛은 없고 오직 김맛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어. 사실 난 조미김보다 곱창김을 더 좋아하긴 해.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 거기에 곱창김을 올려서 살짝 구워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야. 정말 김이 하나가 아니구나. 곱창김이라니 참 신기하다.
우리 며칠 전에 먹었던 그 곱창이랑은 다른 건가? 왜 이름이 곱창김이지? 그렇게 전 소라 씨의 도움으로 곱창김도 사고 조미김도 샀습니다. 사기 전에 가게 사장님께서 곱창김을 맛보라고 조금 잘라주셨는데 정말로 조미김과는 맛이 전혀 달랐어요. 같은 김인데 말이죠. 한아름 사들고 다시 숙소로 왔는데 이날부터 가는 날까지 저는 숙소에서 밥을 먹을 때 꼭 김을 먹었습니다. 우연히 간 식당에서 김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완전히 김의 매력에 홀딱 빠져서 남은 시간을 보냈던 저였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 전까지 늘 똑같은 일상을 살았던 저였지만 뭔가 한국에서 보낸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제게 큰 변화를 줬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원래 살았던 것처럼은 정말 살기 싫은데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하며 살았던 저는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제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었고 하나 다짐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의 매력에 빠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미국에는 한류 열풍이고 이게 식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한류 열풍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 싶었죠. 가방끈도 짧고 똑똑하지 못한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성공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잘 모르는 K푸드를 알리며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한국인 친구 소라 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말이야.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이나 미국에서 유행하지만 내가 몰라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알려준다면 내가 솔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할게. 나 정말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로라가 미국에서 K푸드를 판매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잖아. 널리 알릴 수 있는데 말이야. 난 유행에 아주 민감하고 빠릿하게 아는 편이니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팔랑귀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전 뭔지 모를 자신감이 난생 처음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전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감과 열정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수많은 한인마트에서 K푸드를 팔고 있었고 전 시장조사 차원으로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져오는 음식들이니 값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비싸도 너무 비쌌어요. 제가 한국에서 샀을 때 가격이 있는데 말이죠. 그뿐 아니라 정말 유명한 것들은 이미 품절로 재고가 아예 없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쉬운 발걸음을 하는 미국인들이 자꾸만 생길 것이고 아쉬움에 다른 K푸드를 구매하고 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전 이 사업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행을 앞서 나가는 것과 그만큼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평범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대형 한인마트와 겨누어 볼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일부 받아서 적당한 규모의 1층 가게 자리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너무 삭막하지 않은 분위기로 꾸미고 진열대를 쭉 놨습니다. 소라 씨와 시차도 없이 정말 많은 연락을 했고 소라 씨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K푸드를 제 가게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채우고 가게를 구하면서 이미 저는 마이너스였지만 정말 웃기게도 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무조건 대박일 거라 확신했죠.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친 후 제 가게를 널리 알려야 했어요. 이때 저는 저희 가게 SNS를 처음으로 개설하였고 영상들을 편집해 올리며 스스로 광고를 했습니다. 오픈 첫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고 유행하는 K푸드가 이곳에는 있다는 SNS의 인증 덕분에 많은 손님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전 이렇게 물건이 빠르게 소진될 거라 예상을 해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물건을 받고 채우고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가격대를 높게 설정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대단한 마진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손님들이 한인마트가 아닌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며 점점 제게도 돈이라는 것이 쥐어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퍼져 많이 찾아주셨죠. 전 언제까지 소라 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 스스로 인기 K푸드를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듣고 외국인들의 반응을 알아봤죠. 또 어느 정도 감이 생기니 제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딱 보고 맛보면 이건 성공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 감을 믿고 물건을 잔뜩 떼왔죠. 결과적으로 꾸준히 한 덕분에 마이너스였던 제 잔고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아마 용기를 내서 진입하지 않았다면 전 이 돈을 벌 수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도 없었겠죠.
현재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도 모두 갚았고 이제 여유가 생겨 한국에도 종종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날 잡고 한국에 가서 다 누려보고 옵니다. 2달 전 한국을 다녀왔는데 편의점에서 무심코 몇 개 집어든 과자를 맛보며 반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감자로 만든 과자였는데 감자 맛이 나면서 바삭하고 짭조름한 것이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이미 성공한 감자 과자가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가게에 잔뜩 들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예상은 적중했고 요즘은 K-푸드 중에서도 과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K-팝에 빠져서 한국이 궁금해서 그렇게 여행을 왔던 그 일주일의 시간과 한국인 친구 소라 씨 덕에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전 미국인이고 미국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한국과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미국 땅에서 K-푸드를 널리 알리려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김 이야기였군요. 김은 전 세계적으로도 열풍이죠. 면세점에만 가봐도 서로 대한민국 김을 사겠다고 난리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여우튜브